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테니스 시장에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했던 유니클로의 테니스 시장 도전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보통 스포츠 브랜드 하면 나이키, 아디다스, 아식스 같은 브랜드들이 떠오르죠. 그런데 일본의 캐주얼 의류 브랜드인 유니클로가 테니스 스포츠 스타들을 후원하며 테니스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했습니다. 그렇다면 유니클로는 왜 테니스 시장을 선택했을까요? 그리고 이 전략은 과연 성공했을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니클로는 원래 중저가 캐주얼 의류 브랜드로 유명했지만 2010년대부터 테니스 시장으로 영역을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테니스에 후원을 하면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테니스 팬들이 경기를 보기 때문에 국제적 입지를 강화할 수 있고요. 유니클로 하면 생각할 수 없는 스포츠 웨어 기능성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테니스 특유의 고급 스포츠 이미지로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시킬 수도 있고요. 이런 이유들이 있었겠죠. 유니클로는 먼저 휠체어 테니스 후원을 시작하며 테니스 시장에 발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일본 테니스 간판 선수 니시코리 케이를 후원하며 존재감을 키워나갔죠. 그러던 중 2012년 유니클로는 더 큰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바로 세계 랭킹 1위였던 노박 조코비치와 후원 계약을 맺은 것이죠. 노박 조코비치는 유니클로와 계약한 기간 동안 4대 메이저 대회를 모두 우승하며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했습니다. 특히 2016년 프랑스 오픈에서 우승하면서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완성했고 2015년, 16년 사이에는 4개 메이저 대회를 연속으로 석권하는 노박슬램을 달성하기도 했죠. 즉 조코비치는 유니클로와 계약한 동안 총 7개의 그랜드슬램 타이틀을 획득했고 이를 통해 유니클로는 단순한 캐주얼 브랜드를 넘어 기능성 스포츠웨어 제조 실력을 보유한 브랜드라는 것을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죠. 그러나 2017년 조코비치는 유니클로를 떠나 라코스테와 계약을 체결했고 유니클로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큰 승부수를 띄우게 되죠. 조코비치를 떠나보낸 유니클로는 더 강력한 후원 대상을 찾았습니다. 그 대상은 바로 테니스 역사상 가장 브랜드 가치가 뛰어난 선수 로저 페더러였죠. 이때 많은 테니스 팬들이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나이키 하면 페더러, 페더러 하면 나이키, 이건 당시의 공식 그 자체였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페더러의 나이키 테니스핏을 사랑했었는데 유니클로가 그걸 무너뜨려버린 모양새가 된 것이죠. 당시 나이키와의 계약이 불발된 것에 실망한 팬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계약금을 보면 페더러가 충분히 옮길 만도 했죠. 2018년 유니클로는 페더러와 10년간 3억 달러, 약 4,188억 원의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0년 동안 매년 400억 원이 넘는 돈을 받는 겁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은퇴 조항이 없었다는 것. 보통 스포츠 후원 계약에는 선수가 일정 경기 수를 소화해야 하는 조항이나 은퇴 시 계약이 조정되는 조건이 포함됩니다. 계약 당시 페더러의 나이는 37세로 운동선수로서는 나이가 많았죠. 유니클로는 그의 경기 성적과 상관없이 페더러라는 브랜드 자체에 투자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페더러는 테니스 황제라는 브랜드 가치를 지닌 선수고 경기 성적과 관계없이 글로벌 홍보 효과가 매우 뛰어난 인물이죠. 그가 유니클로를 대표하는 인물로 남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유니클로는 조코비치와 페더러 모두에게 유니폼 후원을 했지만 신발은 후원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이들은 유니클로 옷을 입고도 신발은 나이키와 아디다스 같은 다른 브랜드 제품을 착용해야 했죠. 이처럼 유니클로는 테니스 시장에 후원하면서도 신발 시장에는 현재도 진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신발 시장은 그들의 핵심 전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유니클로는 테니스 유니폼을 후원하면서 스포츠 라이프웨어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 집중했고 신발을 후원하게 된다면 스포츠 브랜드로서의 이미지가 더 강해진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발을 후원하지 않음으로써 기존 브랜드 정체성을 유지하는 전략을 택한 것이죠. 결국 유니클로는 스포츠 브랜드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도 조코비치와 페더러를 활용해 글로벌 브랜드 입지를 다지는 전략을 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경기장에서 두 선수가 유니클로를 입고 나이키, 아디다스 신발을 신는 다소 아이러니한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유니클로의 테니스 시장 투자는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유니클로와 가장 큰 금액으로 계약을 맺은 페더러는 이후 경기 성적 면에서는 다소 아쉬운 결과를 남기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유니클로는 거액의 계약을 통해 손해를 본 걸까요? 사실 유니클로는 처음부터 페더러의 경기력보다 브랜드 가치에 집중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 당시 페더러의 나이는 이미 37세였고 은퇴가 멀지 않은 상태였죠.
경기 성적과 무관하게 10년간 3억 달러를 지급하는 은퇴 조항이 없는 계약을 체결했고, 테니스 경기력이라는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로저 페더러라는 브랜드에 투자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단순히 경기 후원이 아니라 유니클로의 고급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었던 것으로 보여지죠. 테니스계에서 페더러는 단순한 선수 그 이상의 존재였으니까요. 그렇다면 유니클로의 매출 페더러 후원으로 상승했을까요? 유니클로의 모 회사 패스트 리테일링의 주가를 보면 페더러 스폰서십을 계약한 2018년 이후 큰 성장세를 보여왔습니다. 매출에 있어서도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고요. 이를 단순히 페더러 효과로 단정짓기에는 무리가 있겠으나 유니클로의 해외 시장 확대를 하는 데 있어 조코비치나 페더러의 스폰서십 계약은 분명 유의미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유니클로는 조코비치와의 계약을 통해 스포츠웨어 기술력을 증명했고, 페더러와의 계약을 통해 중저가 브랜드 이미지를 벗어나 고급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었으니까요. 따라서 저는 장기적으로 유니클로가 전 세계적으로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성공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테니스 시장에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했던 유니클로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유니클로의 전략이 성공적이었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